식사 후 졸음은 단순한 피곤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병의 시작 신호입니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당질 피로를 줄이는 것, 그것이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점심에 빵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잔뜩 먹은 날 유독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고 오후 내내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한동안 이런 식곤증이 너무 잦아서 그냥 당연한 현상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바로 수혈하듯 커피를 마셔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식곤증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병의 시작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의 핵심 키워드로 삼는 것이 바로 혈당 관리죠. 우리가 흔히 겪는 식곤증 역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현상인데요. 오늘 소개할 책 야마다 사토루의 당질혁명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저자는 일본 게이오대 의학부 교수이자 당뇨병 전문의입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혈당이 급격히 출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을 당질 피로라 이름 붙이고 졸음, 무기력, 집중력 저하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당질 피로를 방치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비만과 당뇨, 암, 신장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해답으로 로우카보, 즉 느슨한 당질 제한 식사법을 제안합니다. 이 식사법은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 식사법의 원칙을 따르면 몸에 해롭다고 알려진 햄버거나 달콤한 디저트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당질 피로를 줄이고 더 현명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지 당질 혁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질 혁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가속 노화는 당질 피로에서 시작된다. 점심 먹고 졸리면 당질 피로를 의심하라. 오늘의 활력과 미래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질 피로. 당질 피로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았을 것이다. 당질 피로는 현대사회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증상 중 하나이다. 사실 당질 피로는 우리 모두와 무척 밀접한 문제이지만 대부분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점심 먹고 나면 누구든 졸음이 밀려오잖아요. 요즘 바빠서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런 거죠.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식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졸음이 밀려오거나 나른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양껏 먹었는데도 바로 허기를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목 뒤가 뻐근하고 무거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질 피로일 가능성이 크다. 점심 식사 뒤에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후가 되면 활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무척 많은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쾌한 증상들을 한데 모아 당질 피로라고 이름을 붙였다. 식후 고혈당과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 식후 고혈당과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일까? 식후 고혈당이란 말 그대로 식후에 혈당치가 높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때 측정하는 공복혈당 수치와는 다르다. 식사를 하고 나면 누구든지 어느 정도 혈당치가 올라가지만 그 증가폭이 큰 것을 식후 고혈당이라 한다.
건강검진에서는 공복 고혈당을 비정상으로 판단하는데 연구들에 따르면 공복 혈당치가 그리되기 10여 년 전부터 이미 식후 고혈당이 발생한다. 식후 고혈당이 있으면 혈당 수치가 높아진 뒤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혈당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렇듯 혈당치가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한다. 식후 고혈당으로 인해 혈당치의 급격한 오르내림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당질 피로라고 부르는 다양한 증상은 이러한 식후 고혈당과 혈당 스파이크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물론 식사 뒤에 밀려오는 졸음과 피로는 수면 부족이나 과로 같은 기본적인 컨디션 난조 때문일 수도 있고 수면 무호흡 증후군 같은 다른 질병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식사를 한 뒤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모두 당질 피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질 피로는 식후 고혈당 또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느끼는 식후 컨디션 난조만을 가리킨다.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공복 혈당치를 확인하므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식후 고혈당이 있는지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하는지 알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러한 증상이 오늘의 활력과 내일의 건강을 위협하는데도 말이다. 또한 필자 또한 무척 놀란 사실인데 평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심지어 프로 선수들조차 식후 고혈당이나 혈당 스파이크 증세를 겪고 당질 피로를 느낀다. 잘 알려진 일부 건강 습관이나 훈련 방법은 당질 피로에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식후 고혈당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발병까지는 10년도 안 남았다? 당질 피로가 질병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당장 약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방치하면 줄줄이 무너지는 도미노처럼 당뇨병, 비만,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질 피로로 시작된 악순환은 어느 시점부터는 앞단계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가 되고 만다. 신진대사상의 기억이 신체의 세포와 장기에 각인되어 완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당질 피로 단계에서는 아직 가역적인지라 되돌릴 수 있다. 만일 30대, 40대 때는 오후에도 팔팔했는데 40대나 50대가 되니 오후에 졸음이 밀려온다고 느낀다면 당질 피로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 건강검진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식후 고혈당에서 확인이 가능한 공복 고혈당으로 진행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 즉, 당질 피로가 있다면 이미 도미노의 첫 블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유예기간이 10년도 안 되는 것이다. 위험이 감지된다면 반드시 그 필요성을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손을 쓰도록 하자. 뱃살과 질병을 없애는 간단하고 맛있는 식사법. 당질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척 단순하다. 바로 식사법을 바꾸는 것이다. 식사법을 바꾸기만 해도 식후의 당질 피로가 개선됨을 바로 실감할 수 있다. 효과가 늦는 사람이라면 좀 더 시간이 걸려 한 달 정도가 지나 체중과 허리둘레가 변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식사법을 바꿈으로써 당뇨병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필자는 당질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배불리 먹고 먹는 순서에 신경 쓰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만족도가 높고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식사법을 제안한다. 바로 로카보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최신 의학이 반영된 식사. 로카보는 그런 솔깃한 얘기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고 즐거운 식사법이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스트레스가 없다. 자연스럽게 20세 때의 체중과 체형에 가까워진다. 가까이 있는 마트나 편의점에 있는 식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다. 가족 모두에게 이롭다. 이 책에서는 로카보의 장점을 의학 정보, 이른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다룰 것이다. 밥만 바꿔도 뱃살과 질병 없이 살 수 있다.
아침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은 체내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비만이나 지방간을 유발하기 쉽고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과당이 많이 함유된 과일을 듬뿍 섭취하는 식습관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간, 이상지질 혈증,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생체 리듬의 영향으로 이른 아침은 원래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기 쉬운 시간대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단 것을 먹는 일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이는 혈당치가 올라가기 쉬운 아침에 달콤한 것으로 이중 혈당 폭격을 날리는 행위이다. 혈당치 급상승을 막으려면 아침에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보다 당질을 적게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일을 완전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로우카보 식사법에서 허용하는 기호품의 당질 함유량은 하루에 최대 10g이다. 사과 4분의 1쪽, 딸기 6개, 귤 1개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아침엔 뭘 먹어도 괜찮다는 거짓말. 이른 아침은 혈당치가 올라가기 쉬운 시간대이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저절로 혈당치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이를 새벽 현상이라고 한다. 아침에는 뭘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 어차피 당질을 먹을 거라면 아침이 낫지. 아침 식사로 혈당치를 올려 몸을 깨워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식후 고혈당을 일으킬 위험을 상당히 높이는 행위이다. 식후 고혈당과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바람직한 아침 식사는 저당질, 고단백, 고지방, 즉 당질을 적게 섭취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인데 시리얼과 저지방 우유와 꿀로 구성된 메뉴는 정반대의 선택이다. 이런 식사를 지속하면 살이 찌기 쉽고 당질 피로와 비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진다. 필자의 집에서는 로우카보를 실천하여 한 끼에 섭취하는 당질을 20g 이상 40g 이하로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다만 필자도 안 해도 새벽 현상을 고려하여 아침 식사 때는 당질의 양을 최대 20g으로 제한한다. 단백질과 지방은 충분히 섭취하는데 아침에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두면 혈당치 상승을 온종일 막아주고 소비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당질 피로를 느낀 적이 있다. 점심을 먹은 뒤 외래 진료가 시작되면 졸음이 무섭게 밀려와 집중력이 흐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은 로우카보를 실천한 덕분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졌다. 참고로 필자의 집에서 먹는 휴일 아침 식사 메뉴는 다음과 같다. 치즈가 듬뿍 들어간 오믈렛, 올리브유를 듬뿍 뿌린 참치 통조림이 들어간 샐러드, 버터가 듬뿍 들어간 밀기울빵, 무가당 고지방 요구르트, 견과류, 생크림을 넣은 커피. 필자의 가족은 모두 버터와 올리브유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호사를 부려 맛있는 것을 골라 먹는다. 올리브유 등의 맛있는 기름은 식사를 훨씬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주어 아침부터 기분도 좋아진다. 건강의 대명사 닭가슴살의 함정. 책상에 앉아 닭가슴살을 한 입 베어 먹는 것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도 많다. 간편한 데다 고단백 식품이라는 점에서 꽤 괜찮아 보이는 점심 메뉴이다. 그러나 닭가슴살에는 지방이 부족하다는 함정이 숨어 있다. 단백질만 먹고 에너지는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섭취한 단백질이 파괴되어 에너지로 쓰이게 되고 근육 등의 세포를 만드는 재료로는 사용되지 못한다. 에너지를 만들려고 분해된 단백질에서 생성된 요소라는 물질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논문도 있지만 어쨌든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이나 내장의 신진대사에 사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더 중요한 점은 단백질과 지방은 각각 독립적인 원리에 따라 식후 고혈당을 예방하고 조절한다는 것이다. 지방을 적게 섭취하면 식후 고혈당 예방은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단백질에 의존하게 되는데 단백질이 지방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만약 오후에 간식으로 과자를 먹는다면 지방을 섭취하지 않은 까닭에 당질 피로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 사람들이 닭가슴살을 애용하는 것은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삼으려고가 아니라 몸을 만드는 재료로 삼고 필요 이상의 칼로리 섭취로 살이 찌는 일은 피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 섭취를 줄이면 당질을 줄일 때와 비교하여 칼로리 소비가 하루에 300kcal 정도 감소하므로 대사 기능이 떨어져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논문이 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지방을 섭취하자. 그리고 닭가슴살을 먹을 때는 지방이 함유된 드레싱 등을 더해서 먹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먹는 순서부터 바꿔라. 먹는 순서는 분명 혈당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당질 피로를 해소하려면 순서를 정해서 골고루 먹거나 채소를 먼저 먹기보다는 당질이 많이 든 음식을 마지막에 먹는 것이 좋다. 당질 함유량이 많은 밥이나 빵 등은 아무리 빨라도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20분이 지난 뒤에 먹기를 추천한다.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보고한 논문에 따르면 밥에서 채소와 채소에서 밥을 비교했을 때 채소에서 밥으로 먹는 것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법이 탄생했는데 이후 밥에서 육류, 육류에서 밥, 생선에서 밥의 순서를 비교해 조사한 결과 육류에서 밥과 생선에서 밥은 혈당치 상승을 균등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에서 밥과 육류에서 밥을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채소, 육류, 생선 중에서 어느 것을 제일 먼저 먹을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밥을 마지막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반드시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육류를 먼저 먹어도 되고 생선을 먼저 먹어도 된다. 또한 당질을 먼저 섭취할 때, 마지막에 섭취할 때 순서를 정해서 골고루 먹을 때를 대상으로 혈당치의 변동 양상을 조사해 분석했더니 당질을 마지막에 섭취한 사람들만이 혈당치 변동이 완만하여 식전, 식중, 식후 모든 단계에서 140mg/dl를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식후 고혈당은 발생하지 않았고 바람직한 혈당치가 유지되었다. 당질을 먼저 섭취하거나 순서를 정해 골고루 먹은 사람들은 식사 시작 후 약 30분 뒤에 혈당치가 140을 넘었고 60분 뒤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200에 육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반작용으로 혈당치가 급 강화하여 3시간 뒤에는 당질을 마지막에 먹은 사람보다 낮았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혈당치의 변동은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함으로써 분비되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혈당치 상승 억제 작용을 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섭취하면 당질이 들어올 때쯤에는 인크레틴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인크레틴은 식사 시작 후 20에서 30분 뒤에 분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빨리 먹는 습관은 버려야 하며 당질은 아무리 빨라도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20분이 지난 뒤에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만, 당질 피로, 가속 노화를 잡는 맛있는 식사법. 당뇨병 전문의가 직접 경험한 당질 피로를 없애는 7가지 규칙.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 2006년에서 2007년 무렵 필자는 당뇨병 전문의이면서도 지금보다 8kg 정도 몸무게가 더 나갔다. 여기서 파는 도시락을 먹고 나면 혈당치가 208mg/dl를 넘었고 혈압은 140에 90 근처까지 올라가 언제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살을 빼야겠다고 다짐하고는 나름대로 식단을 짜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에 돌입했는데 좀 빠졌다 싶으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 한밤중에 볼이 미어지도록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고는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반복되었다. 점심에는 항상 판매미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오후 외래 진료 시간에 졸음이 엄청나게 밀려왔다. 그러나 2009년부터 느슨한 당질 제한식인 로우 카보에 돌입하여 현재는 20세 때의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으며 오후에도 졸리지 않는다.
매일 배불리 먹으면서도 활력과 체중 모두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중이다. 물론 날마다 당질 함유량 10g 이내에서 좋아하는 기호식품도 즐기고 있어서 밤중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불상사 따위는 결코 없다. 필자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은 아니다. 로카보 지도를 받은 환자 집단은 10년이 지나도록 요요 현상을 겪지 않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혈당치가 안전하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장기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여주는 다른 식사법은 없다. 예를 들어 칼로리 제한 식사법은 관련 논문에 따르면 3년이 지나자 집단적인 요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극단적인 당질 제한과 느슨한 당질 제한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에 따르면 느슨한 당질 제한을 한 그룹은 시험 기간 10주 동안 계속해서 체중이 줄었지만 극단적인 당질 제한을 한 그룹은 6주차까지는 체중이 줄다가 그 이후에는 요요 현상을 겪었다. 실제로 요요 현상에 의한 반복적인 체중 변화가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관찰 연구 데이터가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자신있게 로카보 식사법을 제안한다. 로카보는 이론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10년 동안 지속 가능한 실천적인 식사법이다. 로카보란 저당질을 의미하는 로카보하이드레이트를 줄여서 만든 말이다. 느슨한 당질 제한을 뜻하며 당질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극단적인 당질 제한과는 다르다. 당질 피로를 자주 느끼는 우리에게 로카보야말로 적정한 당질 섭취 방법이다. 로카보의 7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1. 하루에 섭취하는 당질의 양은 70에서 130g 이내로 한 끼에 20에서 40g, 간식은 10g. 규칙 2.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 규칙 3. 칼로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규칙 4.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한다. 규칙 5. 당질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규칙 6. 당질을 아예 섭취하지 않으려고 애써 참을 필요는 없다. 규칙 7. 천천히 먹고 당질은 마지막에 섭취한다. 지방의 역설. 지방을 줄이면 뱃살이 늘어난다. 로카보는 설마 그런 솔깃한 방법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래도 안 믿을래? 라며 의심을 잠재우는 효과적인 식사법이다. 로카보는 느슨한 당질 제한식을 의미하지만 사실 핵심은 당질을 완만하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당질 섭취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로카보, 즉 느슨한 당질 제한식을 소개할 때면 누구나 귀를 쫑긋하는 지방과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한다는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살이 찌는 것을 막고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고자 가능한 한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오래된 정보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좋지 않다는 생각은 1950에서 1970년대에 제기되고 널리 퍼졌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국가에 심장질환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혈액 속을 돌아다니며 이상 지질 혈증을 일으키고 지방세포에 흡수되어 비만을 일으킨다. 혈관에 달라붙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한다. 확실히 획기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다. 연구자들은 실제로 지방을 적게 섭취하고 칼로리를 제한했을 때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고자 세계 집단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지방 제한과 칼로리 제한을 병행하는 식사법의 체중 감량 효과는 가장 적었고 칼로리를 제한하고 지방을 적극 섭취한 쪽이 그나마 효과가 좋았다.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큰 집단은 느슨한 당질 제한식을 실천한 집단이었다. 느슨한 당질 제한식을 실행한 집단은 칼로리와 지방, 단백질의 양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식사를 했다. 이 연구가 바로 필자가 로카보를 강력히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해당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이 발표된 2008년 당시에는 어째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로 2013년 즈음까지 그 원리를 설명하는 몇 개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지방을 제한하면 칼로리 소비량이 하루에 300kcal나 낮아진다는 점,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고 장시간 분비되어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고 장시간 억제된다는 점 등이 밝혀진 것이다. 50년 가까이 사람들은 지방을 제한하는 식사법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지만 2008년에 와서야 그것은 무의미한 식사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여전히 지방 제한을 권하는 의료 종사자들이 있다. 이제는 구시대적인 20세기 영양학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2006년에 5만 명 규모로 실시된 지방 제한식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 결과 지방 제한식은 동맥 경화증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당시에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지만 2017년에 이루어진 2차 해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에 등록할 당시 이미 심장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재발률과 사망률이 실제로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방 제한식은 원래 당뇨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의 혈당치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방 제한식은 당질 피로가 있는 사람들의 피로감을 조장하고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방 제한은 단순히 무의미한 정도를 넘어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험하기까지 한 식사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버터와 육류 지방은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은가? 지방의 질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동물성 지방, 즉 포화지방산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3년 시드니의 한 연구진은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산을 줄이면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표지에 버터를 먹어라 라는 문구가 적힌 잡지가 발표되었다. 바로 전 세계 200개국에서 2천만 명이 읽는다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다. 타임은 20세기에 유행했던 지방 제한이 잘못됐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2016년에도 미네소타의 한 연구진이 거의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뇌졸중의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논문도 있다. 관찰 연구 수준에서조차 포화지방산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포화지방산을 적게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포만감이 쌀보다 오래가는 육류와 버터.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쉽게 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육류나 버터를 먹어야 포만감이 오래 지속됨이 입증되었다.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이나 펩타이드 YY 등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여 포만 중추가 자극되고 그 결과 배불러서 더는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지방 섭취 비율을 높인다고 칼로리를 과잉 섭취해 비만이 되는 일은 지극히 일어나기 어렵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은 공복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장시간 억제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 반면에 당질은 그렐린을 억제하는 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배불리 먹어도 금방 허기지기 쉽다. 다이어트 중 과식과 불필요한 간식을 피하고 싶다면 지방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충분하게 섭취해야 한다. 마요네즈를 추가했더니 혈당이 극적으로 억제되었다. 당질 피로, 식후 고혈당을 예방하는 데에도 지방 섭취는 중요하다. 각기 다른 4가지 식단에 식후 혈당치 변화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흰 쌀밥만 먹는 300kcal대의 식사를 했을 때 혈당치가 가장 크게 올랐고 뒤이어 같은 양의 흰 쌀밥에 두부와 단백질을 추가한 400kcal대의 식사, 그 다음이 여기에 마요네즈까지 추가한 500kcal대의 식사 순으로 혈당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치를 가장 적게 올린 식단은 여기에 추가로 시금치 등을 추가한 600kcal대의 식사였다. 그 중에서 혈당치가 극적으로 억제된 것은 식단에 마요네즈를 추가했을 때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밝히고자 상세히 검토한 결과 지방을 섭취함으로써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의 분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GLP-1과 GIP를 합쳐서 인크레틴 호르몬이라고 한다. 앞에서 여러 번 인크레틴을 언급했는데 인크레틴은 장에서 분비되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물질이다. 이 인크레틴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면서도 저혈당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혈당치가 높을 때만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슐린이 분비되면 지방세포에 칼로리가 흡수되어 살이 찌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지만 이 호르몬을 이용해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 주사제를 만들려고 시도한 결과 포만감을 높여 비만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러한 주사제가 당뇨병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처방되어 세계적인 풍기 현상까지 벌어져 정작 당뇨병 치료에는 사용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비만 개선 효과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단백질을 섭취하여 GLP-1을 체외로 배출시키고 지방을 섭취하여 GIP를 배출시키면 당질 피로가 개선될 뿐 아니라 체중이 적정 수준에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된다. 밥도 빵도 먹을 수 있다. 느슨한 당질 제한. 당질 피로를 느끼는 사람에게 적절한 당질량은 전신의 세포와 기관 중 뇌와 적혈구는 지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에너지로 당질만 이용한다. 뇌와 적혈구에 필요한 당질의 양은 하루에 130g 정도로 필자는 이 130g을 당질 섭취 상한선으로 잡았다. 다량의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체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가정하고 130g을 3으로 나누면 약 43.3g이 된다. 그러므로 한 끼의 상한선은 40g으로 정했다. 식후 혈당치가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정한 기준이므로 3회분을 한 끼에 먹어버리면 의미가 없다. 적어도 3회에 나눠서 먹고 기호 섭취량 10g까지 더한 값이 1일 130g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한편 간에서도 자체적으로 당질을 생산하는데 그 양은 하루에 150g 정도이다. 즉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은 뇌와 적혈구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므로 하한선을 정했다. 하루의 당질 섭취량을 50g 이하로 줄이면 사람의 몸은 피하지방을 분해한 뒤 그것을 재료로 간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을 만들어 전신, 특히 뇌에서 에너지로 이용한다. 케톤체는 거의 모든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에너지원이며 특히 뇌에게는 포도당보다 더 훌륭한 에너지원이다. 실제로 뇌전증이라는 뇌질환 치료에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치매나 파킨슨병에도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드물게나마 선천적으로 케톤체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에게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적용했더니 고도의 케톤 혈증으로 의식 장애를 보였다는 증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케톤체 대사 장애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고 나아가 식사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케톤체가 합성되지 않을 정도로는 당질을 섭취하기를 추천한다.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가정하고 하루 당질 섭취량 하한선인 50g을 3으로 나누면 약 16.6g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끼에 20g을 하한선으로 설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새벽 현상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므로 아침에 먹는 당질 섭취량은 20g을 넘지 않도록 하자. 배불리 먹고도 살 안 찌는 식사법. 당질 40g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이해하려면 주먹밥 한 개의 당질 함유량이 40g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밥의 양을 반 공기 정도로 가볍게 줄이고 반찬으로 배를 불리면 로카보 식사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봉밥을 먹던 사람은 갑자기 양을 줄이면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선 기존 섭취량의 절반을 목표로 하자. 빵도 마찬가지다. 토스트 2장을 먹던 사람은 당질 함유량이 절반 이하인 빵으로 바꾸거나 토스트 2장을 1장으로 줄이면 된다. 또한 이렇게 주식을 줄이면 반드시 반찬의 양을 늘려서 배를 든든하게 채워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로카보는 지금까지 먹어왔던 것들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식사법이 아니다. 당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만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 등을 먹으며 식사를 즐기는 것이다. 밥은 기존의 절반만 먹는다는 목표를 지속하다 보면 부분적이긴 해도 몸 상태가 개선될 것이다. 그런 성공을 맛보고 나면 로카보가 제시하는 당질은 하루에 130g, 단백질과 지방은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고 배불리 먹는다는 원칙을 제대로 실천해 보고 싶어진다.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음을 금방 알게 된다. 당질혁명 읽어드렸습니다. 식사 후에 자주 식곤증 증상을 겪고 있다면 식곤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식사법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